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에게 다음 주까지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제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은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우승으로 2023 프로야구 시즌이 막을 내렸지만 뜨거운 야구 열기는 스토브리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의 깜짝 이동에 감독 교체까지 화제가 가득한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와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크고 작은 전산망 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서버가 먹통이 됐는데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부산에서 박람회를 열면서까지 우수성을 홍보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행정망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아직도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해외 출장을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귀국 직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원인을 찾자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정도인데요. 이번 사태를 제대로 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전산망 마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복구 작업일 텐데요. 이 역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두 분은 건강하신가 봐요. 전 사실 살짝 감기가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던데. 근데 뭐 사실 지금 추위에 감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실제 네. 뭐 몸이 감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감기 기운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역력했어요. 근데 KBS가 가까워지고 또 KBS 1라디오 스튜디오로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사라진 것 같아서 저도 이상하대 이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사야가 청취자분들에게 저에게는 감기 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얼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난 배종찬 소장이 이번 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나도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의도 사투리 그러면 왠지 좀 막말할 거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시사야야말로 말을 놓는데도 전혀 비판을 안 해요. 시사야. 뉴스야 이렇게 말을 놓는데도 말을 놓는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지금 진행자가 김성환 진행자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소장님? 저도 이 정도면 준비해왔죠. 지금 게시판에 글이 들어왔네요. 네. 반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까지 다 해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친윤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는 형식을 띄웠는데 이거 꼼짝도 안 하는 분위기니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한까지 지금 언급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제가 먼저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절박함으로 이어졌고 마치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혁신위원 몇 명이 이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혁신위 차원에서는 부인하긴 네. 했지만. 근데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 조사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역할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더니 우리가 왜 대통령 지지율도 평가하고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봤는데 긍정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네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아요. 네. 오히려 지금 위기 상태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지금 지지층들도 바뀌어야 된다. 네. 달라져야 된다. 내년 총선 이기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네. 긍정이 26이고 부정이 60일이면 대통령보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보다도 지금 안 좋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과 혁신위가 지금 어떤 화답을 못 받아낸다면은 혁신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이 필요해 이런 이 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것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비밀 무기인과 동시에 최후 통첩이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더 이상 나는 혁신위원장 못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혁신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언론에서나 혹은 야당에서나 또 이 현 정부에 반대되는 진영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지금 당 지휘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 인식이 어디서 생겼냐면 강서구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혁신위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은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락이 막혀 있는 상태.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아젠다를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당 지도부가 욕을 먹었던 건 비판을 먹었던 건 집권 여당이 국정 수행이나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젠다를 내놓지 않는다. 이게 1년 6개월 동안 욕을 먹은 건데 네. 김포 서울 편입이 어쨌든 반대가 있든 찬성이 있든 하나의 어떤 아젠다로서 그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계속 나오면서 지지율보다는 이슈를 몰이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돌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라든지 혹은 영남 일부 의원들이 이게 기득권을 좀 내려놔라. 계속 당선됐던 중진 이상 3선 이상은 이번에 용태론 때는 험지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비대위로 바꿔라. 당 지도부 뭐하냐. 이것과 혼재돼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비대위로 바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하회되거나 혹은 상대당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보면 당 지지율이 어찌됐든 추락세를 멈추고 그다음에 일부 여론조사에선 완만한 그런 상승세 우상향을 보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는 일부 언론들의 지금 사실 이 바람에 불과하고 네. 비대위가 아니라 핵심은 중진 의원들의 용태론 내지는 험지론입니다. 중진의 험지론과 용태론은 어느 당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그 선점하면 민주당한테 이슈를 뺏기는 거고 국민의힘이 먼저 하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개월 전에 용태론이나 험지론을 해갖고 다수의 의원들이 바로 험지에 간다.
그런 경우 총선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된 룰들이 마련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선언을 하면서 뒤따라서 어떤 그런 뭐 공천 그런 이 컷오프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는 이슈를 계속 끌어가는 것. 뭐 이 시한부를 얘기하든 아니면 뭘 얘기하든 이슈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이슈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장제원 의원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 그렇죠. 버티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날 뭐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네. 게 무슨 뜻이냐면 당 대표로 물러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험지에 간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자기를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럴 의사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계속 압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호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에 최후 통첩을 줬는데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뇨한 혁신이 조기 해체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국민의힘의 총선 동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고. 총선 동력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해체된다면 예. 국민의힘이 혁신한다고 해서 만들어 놨던 혁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안도 수용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 그걸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뭘 바랄까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우리 이종국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갤럽 제가 분석해드렸던 그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도 2%포인트가 내려간 33%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뭔가 혁신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부양시켜주는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예.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 보면 긍정이 42%예요. 예. 김기현 대표가 26%고 그러면 누구의 요구에 누구의 혁신 행보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게다가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전체 응답자들입니다. 부정이 39%로 긍정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데 김기현 대표도 그렇지 않은데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중도층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 65%는 이뇨한 잘한다. 무당층 중도층에서도 양당 대표보다도 더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걸 수용 안 한다? 이걸 수용 안 하고 중도층과 무당층과 수도권 2030 MZ세대의 표를 끌어야 되겠다.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근데 뭐 일단 갤럽 말씀만 하시지만 물론 네. 이따가 갤럽을 하시겠지만 네. MBS 지금 4개의 그 네. 여론조사에서 기관에서 하는 네. 그 돌아가면서 하는 MBS 국정조사 지표에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 국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도중에 굉장히 죄송한데 이종원 평론가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게 김기현 대표가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금 저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인가요? 아니면 이뇨한 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인가요?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인기를 끈다고 해서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의 인기 몰이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지금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화제가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얘기. 거꾸로 이뇨한 위원장과 예를 들어서 김은경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노야 김기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슈 자체를 마치 혁신이와 당 지도부가 지금 대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민주당이 이슈를 빼앗기고 있구나. 이 이슈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종국 평론가께 짧게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김기현 대표나 친윤 중진의 결단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요.
그게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나? 이게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건 감성적인 어떤 질문이죠. 그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부산일보 그 기사를 보시면 네. 이거 PK와 TK를 달리 봐야 된다. 부산일보 기사는 해서 부산일보 자체에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유친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 몇 명 뭐 장전호 포함해서 김도호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분석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친윤이 무조건 잘못됐다 내지는 친윤이 무조건 잘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선거 때마다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원칙이 없이 몇몇만 붙잡고 너네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다 돼.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 반발하면 어떻게 되죠? 반발하면 무조건 무소속으로 나가서 왜 삼각구도 어부질이 되는 게 언제나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친윤이니까 너만 빠지면 돼가 아니라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 원칙 그러니까 뭐 중진이건 아니건 점수건 아니건 이 원칙 속에서 너도 포함되니까 나가라 내지는 험지로 나가라 이게 돼야지 너는 친윤이니까 그럼 친윤의 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걸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MBS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네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MBS 여론조사인데 20일부터 22일까지 4개 여론조사 기관인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당 중진에 대한 이 출마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진 험지 출마, 불출마 요청 관련한 인식인데요. 잘한 결정이다가 45%, 잘못한 결정이다가 27%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에다가 전체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58%, 10명 중 6명 가까이 되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에다가 22%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는 계속 아니요. 데이터 말씀해주세요. 4년 전 데이터 같고요. 4년 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뜨거운 데이터로 얘기를 하니까 4년 전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이 얘기로 화제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전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이만희 사무총장 임명했을 때처럼 TK 출신, 경찰 출신인 김석기 의원, 재선인 김석기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더 확실하게 구성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비대위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럴 뜻이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이거 제가 먼저 할게요. 이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아까 드리려는 말씀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저 소장님. 혁신을 해야 된다. 어떤 정당이든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혁신이나 혹은 당 지도부나 혹은 일부 의원들이 나섰을 때 거기에 찬동하지 아니한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아니면 그전에 한나라당 그전에 뭐 더불어민주당 다 어떤 당에서도 혁신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여론조사 해보세요. 40% 다 넘어요. 혁신에 찬성하는 게. 그건 착시현상이에요. 지금 그걸 갖고 여기서 이러니까 김기현 운운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김석기 의원 얘기는 이겁니다. 김석기 의원이 김석기 의원을 뽑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단독 출마를 했어요. 지금 비어 있는데 뭐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단독 출마를 추인하느냐 안 추인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며칠 안 남은 최고위원을 굳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제가 분명히 구분을 드렸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어떠한 정당도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거나 상대당 지지율의 오차범위 이 바깥으로 계속 떨어졌을 때 비대위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비대위 운운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용태론을 하거나 험지가 가는 문제와 이 문제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김석기 최고위원이 간 것을 똑같은 또 TK니까 잘못됐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혁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언론,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여기에 주류가 비주류하고 주류만 있으므로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견제가 없을 거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TK 한 명이 뭐 단독 출마해서 왔다고 해서 아이고 이게 똑같은 목소리가 될 거다라는 건 너무 과장됐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당대표가 스스로 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만두게 하면서 비대위 체제 넘어가고 이러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5명 중에 4명이 동의해야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최고위원을 뭐 김기현 대표랑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포진을 시키면 비대위 체제로 현재로서 넘어갈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 때문에 아까 이제 비대위 체제 버티기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온다는 말씀이었던 건데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배종찬 소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 비대위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결단과 또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압박을 좀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 비대위 이야기 안 했는데 자꾸 이제 이종건 평론가 비대위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아니요. 소장님 비대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논점 자체가 자꾸 비대위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잠깐만. 그래서 그든 말씀드리는데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제가 비대위를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오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 때만 되면은 중진 불출마라든지 중진들의 용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더더군다나 끝장 대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결심을 하거나 결단과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중진들한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중진들이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이걸 이야기를 분석을 할 때 근거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지율로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당의 지지율에도 역부족일 정도로 역할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실제 탄생의 배경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윤심을 안고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마무리로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 아무리 이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들어와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 전당대회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당헌 당규나 우리가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의 이야기일 테고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당 체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혹시 의견이 있었으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든 간접적인 언급이든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당한테 가서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총선이 이게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맨 처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중첩돼 있다. 지금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건 비대위 체제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김기현 대표나 혹은 친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희생은 비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울산에 대해서 너무 안온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비대위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당대표가 나 내려놓게 대신 내가 공천권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상 욕심이 없는 것이므로 그 예를 들어서 공천에 대한 이 칼이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 모를까 또 두 분의 어떤 가정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은 아니더라도 비대위 체제라든지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만약에 한다라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들 뭐 갤럽이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지난주까지는 또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 내려갔고 이번주 내려왔습니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근데 MBS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MBS는 국정 신뢰도와 관련해서 그 오차 범위 바깥으로
지금 7%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거의 동시대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지금 불리하다 그리고 긴박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김기현 대표가 정말 그건 내가 받아들일게 하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우리 일주일을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저는 밀당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는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친윤화가 지도부의 희생만 요구하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불출마나 아니면 험지출마 밝혀라. 네네. 그러니까 그건 비대위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논점이 조금 좀 포인트가 다른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또 얘기 나눠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건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민주당 쪽으로 바꿔보죠.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그 논란이 되니까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내렸고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 지금 그 논란의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면 공천에도 심사를 할 때 반영하겠다. 이건 사실 뭐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대책으로 과연 이번 문제 그 봉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타이밍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암컷 설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이상으로 그 이전에 하나의 악재가 더 있었거든요. 현수막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또 청년 세대 비하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MBS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또 이종건 평론가가 인용하는 이 보도를 제가 적극적으로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 국민의힘 지지율이 3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겁니까? 10%포인트.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네, 9%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50대가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양호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는데 50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50대까지는 호각지세였는데 물론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50대의 타격을 받은 모습이고요. 60대는 더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고 경기도 인천은 팽팽한 상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녀를 구분해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상세 데이터에서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남성들 표를 견인해서 가져가면서 여성 표는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쪽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여성 비하면 상당히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징계로 충분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조치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징계라든지 혹은 리스크 관리는 제가 2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빠른 속도로 충분하게 sufficient와 그다음에 speedy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왠지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사흘이나 나흘이 언제나 늦어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나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이. 근데 이건 2, 3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세대 갈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계층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비하 발언 이렇게 해갖고 총선을 망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동영 의장이라든지 또는 김용민 낙곰수 후보라든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즉발적으로 반응을 했다고는 하나
이번에는 수위, sufficient, 충분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또 뭐를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냐면 정확하게 적시를 했어야 됐어요. 네. 최강욱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막말하지 마라라는 선을 그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찬 대표였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굉장히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그 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박시영 TV라는 유튜브에서 박시영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최고위에서 지금 최강욱의 그런 그 징계를 반대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일부 그런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지도부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 절대로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남영희 부원장이 또다시 그 발언을 확대하고 이렇게 일부 유튜브지만 이 발언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여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징계부터 또 그 이후에 또다시 침묵에 들어간 부분부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박시영 대표 얘기는 뭐 진짜 취재를 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거가 모호한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나오면 그걸 끊어라 이렇게 끊어야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저 평론가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지적인 것 같고요. 변찬 소장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윤리위가 됐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SS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또 서피션트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일단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친명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린다라는 것 계속해서 뭐 보도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치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각서나 서명액들을 받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마도 앞으로 개딸들이라든지 혹은 강성 지지층들이 권리당원으로서 이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개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 경선이야.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강성 발언한 사람은 우리가 올려줘야 돼라고 만약에 몰아붙인다면 앞으로도 이건 중앙에서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에 악마가 디테일에 있듯이 디테일을 좀 더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관련 발언 관련으로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두천 그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나 소나 괄호 열고 후보한테. 젖소 가로 닫고 그런 일은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 아예 퇴출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여야 가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앞에서 저희가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워져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는 시사야. 문제는 민주야가 아니라 문제는 시사야. 아무리 추워도 우리 이 토론은 뜨거워지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거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찬 소장이 그 앞에 언급하셨던 정당 지지율은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 동안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만 좀 언급하고 가야 할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의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관해서도 똑같은 여론조사 이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응답자의 38%가 좋게 본다. 48%는 좋지 않게 본다.
1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74%에 달했고요. 좋게 본다 18%, 의견 유보 8%였고요. 민주당 지지자는 57%가 좋게 본다. 반면 무당층은 긍정 34, 부정 38, 유보 28로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든다 그러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그 효과가 특정 제도 쪽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때는 그때는 무당층이든 중도층이든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소수 정당이 더 큰 효과를 보는 혜택을 입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자리 의석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뭐 낙관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변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거나 기존과 옛날처럼 똑같은 그런 형태로 거대 정당들이 오히려 비례득표도 의석도 나눠 먹는 식이 된다면 별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권은 만들게 된다면 신당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뭐 20몇 %의 득표를 하든 30몇 %의 득표를 하든 한 표라도 더 많은 정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 함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종원 평론가님. 일단 뭐 지금 신당이라든지 뭐 탈당, 분당, 뭐 당 4종 세트로 얘기하면 국민들은 언제나 그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혁신과 변화, 개혁. 그래서 우리나라야말로 일본과 미국과 달리 우리 의원 바꿔주세요 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네. 미국이나 일본보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는 갤럽도 역시 10%포인트가 좋지 않게 본다가 많죠. 48대 38입니다. 네. 지금 MBS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뭐 그 안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MBS는 차이가 훨씬 더 나요. 의향이 없다. 지지 안 하겠다. 이준석 신당 70% 가까이 된다. 69%.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21%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신당을 만들든 뭘 만들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깃발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 어떤 깃발, 뭐 청년이든 뭐 어떤 깃발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의향만 비춰요. 안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실제로 신당 창당하려면 전국적으로 모아야 되는 인원만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나 지금 응원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자고 났더니 4만 명이에요. 이것과 신당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과 신당은 조직이거든요. 조직을 돈을 들여서 직접 만드는 것과 그럼 지금 보여줘야 될 건 내가 어떤 탈당은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조직을 해갖고 지금 창당 주비를 마련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이 인기몰이만 하고 있다. 그 인기가 어쨌든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3지대 영역이라는 게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해버리면 과거 전국구처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3지대 정당에 들어갈 틈이 별로 없을 거고 만약에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지금 준연동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넓어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세력화가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판단하기가 뭐하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갸웃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외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LG 트윈스의 우승으로 2023 프로야구 시즌이 막을 내렸지만 스토브리그까지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의 깜짝 이적에 한국 야구의 간판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까지 다양한 이슈로 야구판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기자입니다. 이혜진입니다. 예, 이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정훈 선수일 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KBO가 MLB 사무국에 포스팅을 요청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네, 소속 구단인 키움은 지난 22일 필요한 서류들을 KBO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KBO가 이를 검토한 뒤 오늘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포스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하면 빅리그 30개 구단은 다음 날부터 30일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23일부터 추수 감사절 연휴에 들어갔거든요. 많은 이들이 포스팅 시점을 12월 초로 내다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협상 만료일까지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포스팅은 종료되는데요. 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다음해 11월까지는 포스팅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군요. 지금 미국에 한 몇 개 팀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우엔 시즌 중에 직접 고척돔을 찾아 이정우 선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0개 구단이 이정우 선수를 쫓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구단별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정우 선수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류현진이나 김하성 선수가 미국 진출할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팬들 사이에서 가장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실제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최소 5천만 달러부터 최대 9천만 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도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류현진 선수는 2013 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에 또 김하성 선수는 2021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1년 최대 3,900만 원 달러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예. 그만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보도를 또 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이 구단에서도 좀 슬며시 좀 정보를 흘리는 언론 플레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정우 선수의 에이전트가 악마의 에이전트로 유명한 이 보라스 코퍼레이션이거든요. 예. 과연 어느 수준까지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G 트윈스 마무리 투수 이정우 선수 매제 고우석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LG는 22일 이 고우석 선수의 포스팅 시스템 통한 메이저리그 도전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예. 포스팅 금액을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헐값엔 우리 선수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14일 KBO에 고우석 선수에 대한 신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메이저리그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메이저리그로 향하는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고우석 선수 측은 고민 끝에 다음 날인 15일 구단의 미국행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들의 이 포신 직구 평균 구속이 약 94.71마일 정도거든요. 고우석 선수의 최근 3년 직구 평균 구속 95.1마일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 정상급 셋업들과 마무리들은 90마일대 후반대를 찍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격차가 있긴 한데요. 예. 고우석 선수의 바람대로 미국행 무대가 현실화된다면 이 일찌감치 미국행을 선언한 친구이자 또 처남인 이정우 선수와 동반 입성하는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김강민 선수요. 네네. 하나 이글스가 김강민을 지명을 한 건데 그 뒷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2일 4년 만에 부활한 2차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예. 일단 이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각 팀마다 보호 선수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면 타 구단에서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프로 3년차 미만과 당해연도 FA 외인은 제외를 했고요. 예. 대신에 묶을 수 있는 보호 선수를 종종 40명에서 35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샐러리 캡, 또 리빌딩 기조 등이 더해져서 이번 2차 드래프트는 정말 베테랑들의 이동이 많았는데 네. 이 가장 눈길을 끈 게 바로 이 김강민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예. 하나가 4라운드에서 김강민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SSG 랜더스 팬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분위기예요. 네, 뭐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단 쪽에서는. 이 SSG가 조금은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2차 드래프트의 경우에 입대 예정이나 은퇴 의사를 밝힌 선수들은 따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SSG는 김강민 선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만으로 42살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른 구단이 지명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김강민 선수의 거취를 논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시즌을 마무리한 뒤 2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드래프트 이후에 좀 부랴부랴 설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좀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김강민 선수의 이적은 하나의 좀 상징적인 또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후배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예.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대우라는 부분에서 많은 선수들이 좀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뛰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강민 선수 외에도 베테랑 선수들의 이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FA 시장에서부터 2차 드래프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굵직한 이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FA 시장을 보자면 1호 계약자는 롯데 전준우 선수였습니다. 생애 두 번째 FA였는데요. 롯데와 4년 최대 47억 원의 계약을 하면서 평생 롯데맨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내야수 안치홍 선수는 4+2년 최대 72억 원의 하나로, 마무리 김재훈 선수는 최대 58억 원의 삼성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2차 드래프트에선 전체 1순위로 SSG 최주환 선수가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FA 시장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움직일 선수들이 있을까요? 관심을 모을 수 있을 만한. 네, 스토브리그 초반부터 굵직한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달아오른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좀 챔피언 LG는 최대한 내부 FA 자원을 좀 잡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유일한 선발 FA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야수 양석환 선수는 일발 장타를 가진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데요. 예. 타선 보강을 꾀하는 팀들이 좀 노릴 만한 그런 카드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준우, 안치홍 선수 등 다른 내야수들이 빠르게 계약서에 사인한 부분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올 시즌 사령탑을 교체한 팀도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팀들입니까? 롯데와 예. SSG인데요. 네. 롯데는 김태형 감독과 SSG는 이승용 감독과 손을 잡았습니다. 나란히 사령탑을 교체했지만 분위기는 현재 극과 극을 달린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롯데의 경우 서튼 감독이 시즌 중간 자리를 비웠고 시즌을 마친 뒤 빠르게 선임을 했습니다. 단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이미 새 시즌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이군구장이 있는 상동에서 마무리 캠프가 한창이거든요. 내일까지인데 2차 드래프트를 영입한 오선진, 최양 선수도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롯데는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그 FA 시장에 나와서 결국 구단 입장에서는 올해 유난히 또 가을 야구가 흥행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 팀을 정비를 해서 우리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팀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지갑을 과감하게 여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2차 드래프트를 아주 쏠쏠하게 이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집한 유망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2018년 이후 줄곧 좀 하위권을 맴돈 건 사실이지만 또 구석구석 좀 카드가 채워지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요즘 또 기업 입장에서 사업이 좀 잘 된 편이기도 하니까 돈 열심히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LG 트윈스는 정말 오래간만에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LG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LG는 우승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만큼 팬들이 또 반겨하고 그랬으니까 LG 움직임은 어때요? 지금 연경엽 감독이 지금이 시작이다. LG 왕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만큼 LG 구단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좀 미디어에도 이제 접촉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좀 내부 FA 같은 경우에도 좀 확실히 좀 갖고 가고 싶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스토브리그 행보 보면서 내년 시즌에 기대되는 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요 정도면은 내년에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런 팀이 안 보이세요? 물론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좀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좀 올해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 좀 하위 팀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떤 팀이요? 하나와 롯데가 좀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준우 선수를 1호로 굉장히 빠르게 계약에 성사를 했거든요. 예. 또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부족한 내야수들을 또 차례차례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1위를 달리기도 하는 등 맞아요. 거침없이 달렸거든요. 하지만 예. 항상 문제가 됐던 좀 뒷심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수들이 정말 아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명장으로 유명한 이 김태형 감독이 오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부산에도 한번 크게 가을을 좀 열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LG나 롯데, 하나, SSG, 랜더스 이런 데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급 안 된 팀들은 좀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런 팀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겠죠? 네, KT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김재윤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생겼지만 그래도 지금 유망주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불펜진이 굉장히 탄탄한 구단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메울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엿보이고요. 예. FA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않지만 그만큼 그 내부 자원이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어떨 땐 또 성공하고 어떨 땐 돈만 쓰고 만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흥행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이번 FA 시장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평년보다 4.4도가 낮았고 낮 기온도 영상 2.2도에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7.3도나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지방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예상되고 철원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이후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월요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새벽에 비가 시작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경 파주 영하 10도, 서울 세종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대구 8도, 부산 10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영하 3.9도, 습도 5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첫눈으로 SNS가 떠들썩했죠. 제 제2는 대학 수업 중 교수님 첫눈이 와요 한 학생이 외치는 소리에 학생들을 몰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던데요. 그 글에는 나는 첫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야속함을 담은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기야 워낙 짧은 시간에 내린 눈이라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약속했던 연인들 사이에서도 모르긴 해도 첫눈이다 아니다 티격태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난데없는 단풍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틀 전 도심 거리가 푸른색 나뭇잎으로 온통 덮이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단풍 없는 도심 풍경에 삭막함을 느낀 사람들은 깜짝 추위 탓에 나무들이 우수수 낙엽을 떨구는 모습에 왠지 모를 안쓰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번의 작은 소동을 겪으며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졌을 무렵 때마침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첫 단풍과 첫눈은 기상관측 슈퍼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관측한 결과였습니다. 관측소에 있는 수령 120년 된 단풍나무의 잎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서울의 첫 단풍이 찾아왔다고 판단하고 수령 60년 된 왕벚나무의 꽃이 피면 첫 벚꽃 소식을 알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계절을 알리는 진달래와 개나리, 복숭아, 배나무, 은행나무 등도 자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첫눈을 두고 벌어진 진실게임 역시 송월동이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일 첫눈이 예보되자 관측 요원 2명이 새벽부터 5분 간격으로 밖으로 나가 눈이 빠져라 하늘을 쳐다봤고 드디어 오전 11시 25분 송월동에 눈이 내리는 걸 관측하고 올해 첫눈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훤히 들여다보고 슈퍼컴퓨터가 과거 수십 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날씨를 예보하는 시대. 왜 계절의 변화는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걸까? 인간의 감성과 마음이 아직 측정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자이언티와 이문세의 눈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21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어제 대구 날씨가 20도였는데 오늘은 완연한 겨울 날씨더라고요. 기상건축소에서 사람이 직접 단풍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어 슬펐는데 조금은 기쁜 소식 같군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신우희님께서 추워지기 시작하면 언제 첫눈이 내리게 될지 설레죠. 저도 첫눈을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첫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으면 하면 굉장히 설레지 않았을까, 기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기야 뭐 첫눈이 왔다고는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첫눈은 안 내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을 첫눈이라고 삼으면 되겠죠.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 주셨지만 저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요즘 뭐 슈퍼컴퓨터도 있고 인공지능도 뭐 활용한다 하고 뭐 기술도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계절 감각이라는 건 꼭 시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우리가 시를 좋아하듯이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오늘도 역시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행정 전산망이 목통이 된 데 이어서 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오후 한때 마비가 됐었어요. 네, 제가 시사야 밤참 뉴스 시간에 모바일 휴대전화에 저장해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후 1시 57분에 이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랑 앱이 동시에 이제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7월에 도입을 해서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험 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웹사이트 경우는 1시간가량 접속이 가능했습니다만 모바일 앱이랑 모두 다 포함해서 8시 40분 정도의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그리고 앱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 57분에 중단이 돼서 6시간 40분 만에 이제 복구가 된 건데요. 이날 업무를 맡은 곳이 공기업 조폐공사였는데 작업자가 유지보수 중에 실수로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복구 작업을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2시 49분께 앱의 일부를 정상화했고 3시 20분쯤에 홈페이지와 앱 기능의 일부를 추가 정상했습니다. 그리고 7시에 신규 발급 그리고 검증 앱 기능까지 복구를 하면서 정상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조폐공사 설명은 서버 점검을 맡았던 사설업체 직원의 실수로 서버가 다운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같은 데서 주민등록증 초본과 같은 민원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도 오전 한때 1시간 이상 넘게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 두 서비스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민간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류를 쓰시는 길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1시간 있다가 잠깐 쓸 수 있게 됐었습니다만 도로 가지러 직장이나 사무실에 신분증 가지러 가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생기는 이유가 뭘까? 네. 이거 의문이 해소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도 아직 모르는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실수로 이런 식의 서버가 다운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서버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실하게 구축이 됐다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행정전산망인 세월 먹통 사태가 벌어졌죠. 사흘 동안 먹통이 됐었잖아요. 주말 내내 복구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정상적으로 발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구 이틀 뒤에 주민등록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20분간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조달청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 이상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예. 오늘은 신분증 접속 오류까지 일주일 사이에 5차례나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정부에서 설명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과부하 분산장치 오류, 저장장치 고장, 과부하에 따른 오류, 독일의 특정 IP를 통한 과다 접속 시도.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장비가 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그러면 왜 과부하는 막지 못했는지 이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관리는 한국조폐공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가 잘못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발생했을 초기에 어디가 어떻게 제대로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며 한 군데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왜 백업은 제대로 안 되는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0개가 넘는 개별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유지 보수.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납품을 할 때는 제대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할 때도 입찰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들어가고 나면 관리 비용을 안 쓴다고요? 안 쓰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유지 보수 비용으로 쓰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민간에서도 벌어지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 근무와 전문성 부족도 한계에 왔다라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업체에 이런 시스템에 수주를 주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그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2, 3년 동안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또 순환보직이니까 다른 데 발령이 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민간 업체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개별 시스템이 1000개나 되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네. 인간은 모든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뭐 세계적 글로벌 IT 업체라 하더라도 그럼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텐데 한 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발생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또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들이 더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해화역에 들렸었는데요. 현장에서도 경찰 간부하고 시민들하고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타는 거 좀 지연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위의 목적에 지하철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에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퇴거 경고에 불응한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전장현의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시위를 재개를 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뚤어진 강자다. 사회적 테러다.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서울교통공사가 이른바 3단계 강경 대응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은 시설보호 요청을 해서 아예 이제 이 장애인 단체 분들이 그 지하철 역사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러고도 시위가 벌어지면 무정차 통과를 하는 등 승차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시위 중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회 시위의 금지와 제한 통고를 명시한 집회시위법 8조 5항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미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지하철역에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조금 허점이 있는 게 허점이 아니라 지금 이 조치와 법이 좀 부딪힙니다. 집시법상 금지 제한 통고는 신고된 5개 집회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하철은 신고 의무가 없는 옥내 집회라는 거죠. 근데 뭘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시행령상 시설보호 요청 대상도 주거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공간인 지하철역 진입을 봉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예상되는 불편,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는 건 위법의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위법의 소지가 크다가 아니라 그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사법부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집회할 것 같아. 그런다고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지 그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지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 건데 근데 지금 박경수 대표 다친 문제를 두고 전장현 측하고 경찰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예, 전장현 측에서는 지하철에 탑승을 하지 않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와 마찰 없이 기자회견만 진행을 했는데 폭력적 연행이 아니라 퇴거 조치를 취했으면 될 일이지 왜 박경석 대표의 휠체어를 옮기고 연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쳤다. 그리고 경찰은 미란다 원칙 등을 제대로 고지도 없이 불법 연행을 했고 경찰이 강제로 휠체어를 밀고 가서 다리가 바닥에 끌린 채 이동하면서 경련이 발생했다. 경찰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이동 때문에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네. 경찰의 주장은 박경석 대표가 스스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체포 당시에도 그 76 기동대 소속의 경찰관이 죄명, 체포 이후 미란다 원칙을 박경석 대표한테 고지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내에서도 동행한 경찰관이 재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이죠. 엇갈린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기획 감독했다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 62건을 적발을 했는데요. 네. 은행과 증권사 7곳은 비정규직 근로자 총 1215명에 대해서 차별 처우를 해서 상여금 등 총 2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떤 은행은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를 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 단기간 근로자한테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점심값과 교통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7시간 30분을 근무했다는 이유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영업점 창구에서 비슷하게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 3곳과 증권사 1곳에서는 근로자 533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외면해서 사업자들이 만든 처참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지시를 금융기관 12곳이 받았는데 예. 2곳은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등 위반 사항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근로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요즘 증권사나 은행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갔었는데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네. 수십조 원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비정규직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게 한다. 네, 8시간 일한 근로자한테는 식대와 교통비를 주고 7시간 반 일하면 안 준다. 참 철저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도서관, 세무서 등이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책 보러 가는 걸까요? 그러게요. 세무서는 가기 싫어하는 데 아닙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2번 다. 아. 도서관 구내식당이 매일 이제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구내식당이 밥이 싸고 맛있대요. 게다가 5천 원으로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지금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의 발표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건데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중에서 10,000원 내로 먹을 수 있는 건 칼국수, 자장면, 김밥, 백반밖에 없어요. 김치찌개 네. 백반. 그런데 5천 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구내식당에 가기도 하고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식비가 5천 원입니다. 그래서 20분을 걸어서도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구내 세무서의 구내식당도 그 정도 가격에 반찬 여러 가지가 넣어서 5,5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역 일대는 진짜 메뉴들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다 예. 아마 10,000원 넘어야지 식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닷새 20일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그래서 도서관 구내식당이나 세무서 구내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금은 안 오르니까 그쵸.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쏙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이미연 음악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화 음악 골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내년에 그 애플사에서요. 네. 그 XR 그러니까 즉 확장 현실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화제가 됐죠.